65세의 한 여성. 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단돈 10원 한 장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이제야 며칠 조용히 살아보나 싶었는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녀의 평온했던 노년을 송두리째 날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마비가 되셨대요. 어머니가 좀 돌봐주셔야겠어요. 30년 전 처자식을 버리고 떠난 남자. 그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만들더니 이제 병들어 쓰러지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었고 감사가 아니라 도덕적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승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병실로 걸어 들어가 그를 한번 쳐다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든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홧김에 부리는 심술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녀 인생의 결산이었습니다. 집이 족쇄가 되고 혈육의 정이 협박이 될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남은 가족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여자가 가장 냉정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지독한 효도 강요의 판을 뒤집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5세입니다. 저는 대구 남구의 한 3층짜리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벽돌 한 장 한 장 제 땀으로 쌓아 올린 성전입니다. 남자의 이름도 없고 은행 대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20년째 티격태격하고 있는 제 혈압만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은퇴 후 5년, 제 삶은 시계태엽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뜨거운 물을 끓여 녹차를 우려내고 7시면 정확히 집 앞 하나로마트로 장을 보러 갑니다. 세일하는 닭다리가 보이면 한 팩 더 집어들고 없으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요리하니까요. 8시에는 걸레질을 하고 9시에는 뉴스를 봅니다. 점심은 간단히 때우고 오후에는 책을 읽습니다. 가끔 소파에 웅크리고 낮잠을 자기도 하는데 한번 잠들면 2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깨어나면 허리가 좀 뻐근하긴 해도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백지처럼 담백한 날들이지만 눈물과 땀이 뒤섞여 진흙탕 같았던 지난 세월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는 지금의 고요함이 좋습니다. 늙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간병입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당신에게는 아직 책임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 책임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저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은 생이라도 온전히 저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법이 없더군요. 그날 아침은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방금 닦은 마룻바닥이 유난히 미끄러웠습니다. 막 동태찌개를 끓이려던 참이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귀신에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영자 씨 되십니까? 여기는 영남대학교 병원 의료사회복지팀입니다. 혹시 박철수 환자분을 아십니까?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의 초점은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그 이름, 관뚜껑을 열고 기어나온 뱀처럼 그 이름이 제 고막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1초 정도 침묵하다가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전남편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현재 박철수 씨가 뇌졸중으로 입원해 계십니다. 전신마비 상태라 거동이 불가능하고 상황이 좀 위급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비상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모두 없는 번호라
입원 기록에 남아있는 옛날 자료를 뒤져 연락드렸습니다. 그 사람, 새 살림 차린 여자는요. 그 여자랑 산지 30년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기록에 있는 이모 여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리시더군요. 그 이후로는 아예 연락 두절입니다. 통장님을 통해서도 수소문해 봤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병원비 정산 문제도 있고 향후 간병 계획도 세워야 해서 창밖으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흔들며 날아갔습니다. 재수 없다는 듯이요. 제가 대답이 없자 사회복지사가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그저 가족분과 기본적인 연락이라도 닿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일단 오셔서 면담이라도 좀. 저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그 사람은 30년 전에 이미 제 가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사회복지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매뉴얼대로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병원 측에서는 보호자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나중에 요양병원이든 시설이든 전원을 하려 해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요. 가보죠. 저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지루한 통화를 듣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뭘 서명하리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부엌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냄비 속 동태찌개는 이미 끓어올라 다 뭉개져 버렸고 집안에는 비린내만 진동했습니다. 3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남자가 쓰러지자마자 찾은 곳이 내연녀도 자신이 선택한 새 가정도 아닌 제 인생에서 진작에 지워버렸어야 할 제 이름이라니 이것이 업보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늘도 가끔은 참 짓고는 농담을 즐긴다는 것만은 알겠더군요. 전화를 끊은 지 5분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이름, 아들 박민석이었습니다. 엄마, 전화 받으셨어요? 방금 병원에서 저한테도 연락 왔던데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선수쳐서 말했습니다. 침착하고 느긋한 말투.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알았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은 일부러 우리라는 모호한 단어를 썼습니다. 마치 마트에 가자거나 절에 불공들이러 가자는 것처럼 가볍게 말입니다. 누구를 보러 가자는 건지 주어는 쏙 빼놓고요. 제가 말이 없자 아들은 제 침묵을 눈치채고는 서두르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아직 그 사람한테 화나 있는 거 알아요. 그래도 지금 저런 상태라는데 병원에서도 아무도 없다고 하고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나무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 식탁은 20년 전 제가 거금을 들여 산 최고급 원목 식탁입니다. 이사만 3번을 다녔지만 제 목숨처럼 아껴온 가구죠. 식탁을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 식탁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고 또 쉽게 돌아오는가. 엄마가 같이 가주세요. 그냥 얼굴만 보고 오면 돼요. 뭐 동의서 같은 거 사인만 좀 하고 의사소견만 듣고요. 그 사람은 내 아버지잖아. 난 갈 이유가 없어. 아니, 저 혼자 가면 병원에서 말하기가 좀 그래서요. 엄마가 계시면 병원에서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엄마가 계시면이라는 말은 존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혼자 가기 무서워서가 아니라 혼자 책임을 뒤집어 쓰기 싫은 겁니다. 너 그동안 그 사람이랑 연락은 하고 살았니? 완전히 안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승진했을 때 축하한다고 카톡 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도 그쪽 사정은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 어디 사는지, 그 이씨 아줌마는 도망갔는지, 아직도 도박 빚에 시달리는지, 네가 정말 모른다고? 아, 엄마, 알았어요. 화내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병상에 누워 똥오줌도 못 가린다잖아요. 병원에서도 불쌍하다고 난리고, 불쌍해? 가족이 없어서, 내연녀는, 배다른 자식들은, 너한테는
꼬박꼬박 아빠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그게 불쌍한 거니?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에 대꾸할 논리를 찾지 못한 거겠죠. 저는 그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다. 하지만 난 간병 동의서 같은 거 안 쓴다. 병원비도 10원 한 장 안 낼 거야. 넌 몸만 와. 엄마, 진짜 고마워요.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용서받은 어린아이처럼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위에 밥과 찌개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효자 노릇을 하려는지 압니다. 전 남편이 걱정되어서가 아닙니다.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막 교무부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학교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불효자라고 수군거릴까봐, 그는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저는 이 연극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대사를 다 외워버린 관객처럼 피로했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신경과 병동,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노인 냄새가 섞여 목구멍이 간질거렸습니다. 저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병실 앞에 섰습니다. 들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과일은 그를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왔다는 증거이자 예의상 챙긴 소품일 뿐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그 고깃 덩어리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의 모습보다 훨씬 왜소했고 피부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은 비틀어졌고 한쪽 눈은 감긴 채 한쪽 눈만 멍하니 뜨고 있었습니다. 입가엔 침이 흘러내리고 목구멍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철수 씨 보호자분 되시죠? 간호사가 다가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전 부인입니다. 제가 차갑게 정정했습니다. 간호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또 골치 아픈 가족이군이라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현재 병원 규정상 장기 입원은 어렵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하는데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0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제 권리도 의무도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는 분이 도망갔네연요. 연락처나 계속 수소문해 보세요. 문자도 안 읽는다면서요. 침대 위에 박철수가 갑자기 쿨럭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찢어진 풀무질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흐릿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영자야, 너니?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노인이 주문을 외우듯 내뱉는 제 이름이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뭉개진 발음이었지만 여전히 뻔뻔한 그 목소리 톤은 그대로였습니다. 나 너랑 화해하러 온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제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와줬구나. 그의 비틀어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으려는 건지 경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지.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가 남의 집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식당 설거지를 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학원 복도에서 밤늦게까지 기다릴 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산 카지노에 있었나요? 아니면 어느 술집에 있었나요? 옆에는 이 여사였나요? 최 여사였나요? 그는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다 썩어빠진 몸뚱이 하나와 어눌한 혀만 가지고 돌아와 저에게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이치는 햇살이 그의 마비된 얼굴 반쪽을 비추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재회가 아니라 심판이라고. 그는 피고이고 저는 원고이며 판사는 세월이고 배심원은 제가 이를 악물고 버텨온 30년의 밤들이라고요. 돌아오는 택시 안 기사님은 라디오 볼륨을 낮춰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수들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아들 민석은 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발밑에 놓인 결국 주지 않고 도로 들고 온 사과 바구니를 발로 툭 찼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렇게 보니까 좀 짠하긴 하네요.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말끔한 셔츠에 넥타이,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눈빛에는 슬픔보다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골치 아파질 거라는 그 불안감. 짠해. 아니 용서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명색이 제 아버지잖아요. 병원에서도 계속 입원해 있을 수는 없다고 하고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야. 그럼 네가 알아봐. 네가 아들이잖아.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직장 있잖아요. 이번에 교무부장 승진 심사 때문에 매일 밤 9시까지 야근하는 거 아시면서 그리고 우리 집 좁은 거 아시잖아요. 좁아? 우리 집 1층이 좁아?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1층, 내 집 아니니? 아들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도 바쁘고 민지도 학원 숙제 때문에 예민하고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면 생활이 엉망이 될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2층에서 지내고 싶다고. 2층,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2층은 제가 사는 공간입니다. 그 양반이 제정신이 아니잖아. 옛날 생각만 나나 봐요. 엄마 집 2층 방, 거기가 제일 편했다고. 편했겠지. 내가 다 해다 바쳤으니까.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아니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간병인 쓸 돈도 없고 간병비는 누가 내는데.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죠. 그놈의 나중에 아버지가 도박 끊겠다는 말,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 나중에 다 갚겠다는 말, 그 나중에라는 말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아들이 먼저 내려 제 과일 바구니를 들어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이 붉은 벽돌집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이 집을 짓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잘 키워 좋은 대학 보내고 번듯한 직장 얻게 하고 장가 보내면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보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식탁 위에는 낡은 가계부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퇴하던 해 정리해둔 것이었죠. 그 속에는 20년 전 집을 살 때의 계약서와 은행 대출 상환 영수증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평당 200만 원 하던 시절 저는 학원 강사, 과외, 식당 아르바이트를 뛰어가며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싱글맘에게 대출을 잘 안 해주던 시절 은행 지점장을 찾아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대출을 받았습니다. 원금 1억 원. 땡전 한 푼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오로지 제 피와 땀으로 갚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침 6시에 나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학교 기간제 교사로, 밤에는 보습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 김밥 한 줄을 입에 물고 뛰어다녔습니다. 어린 민석이는 아래층 주인집 할머니에게 맡겨 키웠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 냉골에서 자면서도 저는 결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에게도 재혼 자리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성실하고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그만 고생하고 저한테 좀 기대세요. 옆에서 보기 너무 안쓰럽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고3 아들이 눈에 밟혀 거절했습니다. 혹시나 아들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수능에 방해될까봐 그렇게 제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깨끗하고 맑은 삶이 길어지니 사람들은 제가 성격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알더군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병원 문제로 상의하러 온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며느리 최지혜가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3일 뒤에는 무조건 퇴원해야 한대요. 요양병원 자리도 없고요. 저는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저희도 정말 돕고 싶은데요.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집 상황 아시잖아요. 민지 이번에 특목고 준비하느라 학원비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게다가 민석 씨 승진 심사 기간이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직장 다니느라 시간도 없고요. 제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해 본 방법이 있는데 엄마가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2층 방,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실도 넓고. 아버지를 당분간만 여기 모시면 어떨까 해서요. 우리가 자주 올라와서 도울게요. 진짜로요.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내 집 2층은 비어 있는 게 맞아. 하지만 쓰레기 하치장은 아니야. 엄마,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심해. 너네가 나한테 하는 짓은 안심하고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너네 아빠가 우리 버리고 갔을 때 너 몇 살이었니? 5살이었어. 그때 그 인간이 도박 빚 남기고 도망가서 우리 월세집 보증금까지 싹 다 날린 거 기억 안 나? 내가 너 없고 찜질방 전전하며 살았어. 알아요, 엄마. 아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저렇게 되셨잖아요. 민지 보기에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족관계 조사하는데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버려져 있다고 하면 그래서 민지 스펙 때문에 나보고 똥기 저기 갈라는 거니? 아들과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 내 거야.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고. 내 아빠가 부산 가서 딴 여자랑 히히덕거릴 때 내가 피토하며 산 집이야. 난 절대 못 받아들인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꺼내 도마 위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물을 썰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텅, 텅, 텅. 마치 누군가의 목을 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장례식장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현관 앞에 휠체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3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박철수였습니다. 무릎 담요를 덮고 고개는 삐딱하게 기울어진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 뒤에는 아들 박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착한 일이라도 한 사람처럼 뿌듯한 표정으로요. 엄마, 출근 전에 잠깐 들렀어요. 요양병원 자리 날 때까지만 딱 며칠만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죄송해요. 진짜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열쇠는 식탁 위에 둘게요. 저 늦어서 가봐야 해요. 아들은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휠체어와 전 남편. 손녀 민지가 2층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소리쳤습니다. 와, 할아버지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한 그 혐오스러운 물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침략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야 1층 자기네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했습니다. 박철수는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 줘. 술, 소주 한 잔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트로트 가요 무대 소리가 그의 웅얼거림을 덮어버리도록요. 내 아들이랑 며느리 올 때까지 기다려. 난 너한테 줄 물 한 잔도 아까우니까.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교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2층 안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박철수가 제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널 여기 눕혔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허리 아프다고 여기 눕혀줬어. 그가 희죽 웃었습니다. 이불에서는 지린내가 났습니다. 그가 제 침대에 오줌을 싼 겁니다. 제 인생의 성역. 유일한 안식처였던 안방 침대가 오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아랫집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온 몇 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노인 학대 및 주거 침입 신고 좀 하려고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집안 꼴은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들은 사색이 되어 뛰어 올라왔습니다. 엄마, 경찰은 왜 불러요? 창피하게. 창피해? 내가 창피하니? 저는 경찰관에게 등기 권리증과 이혼 판결문, 그리고 병원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전남편입니다. 법적으로 남남이고요. 이 집은 제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 동의 없이 이 환자를 무단으로 제 침대에 유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경찰관들도 난처해했지만 서류는 명확했습니다. 아드님,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어머님이 거부하시면 모실 수 없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네. 자식한테 이래도 돼요? 자식, 넌 자식이 아니라 거머리야.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이 집 금매로 내놓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완불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 아들 부부 내보내는 건 매수자가 알아서 하시는 조건으로요. 부동산 사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김 선생님, 갑자기 왜? 이민 갑니다. 아주 먼 곳으로요. 일주일 만에 집은 팔렸습니다. 워낙 위치가 좋고 가격이 파격적이라 투자자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짐을 뺄 시간도 없이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전세금은요? 아들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내 전세금. 내가 낼 때 한 푼이라도 보탬니? 다 내 돈이었잖아. 법적으로 따져볼까? 너네 1층 무상 거주한 거. 월세로 치면 그동안 낸 관리비 퉁치고도 남는다. 저는 통장에 입금된 집한 돈을 확인하고 그 길로 자동차 매장으로 갔습니다. 저 하얀색 SUV 풀옵션으로 주세요. 당장 출고 가능한 거로. 도요타 라브사. 튼튼하고 잘 나가는 차. 운전석 가죽 시트 색상까지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6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구를 떠나 동해로 향했습니다. 7번 국도를 타고 포항, 영덕, 울진을 거쳐 강원도까지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양희은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침 이슬이 아니라 내 나이 60하고 하나일 때를 흥얼거렸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셀카를 찍었습니다. 바람에 헝클어진 백발, 선글라스, 그리고 뒤로 보이는 푸른 바다.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위해 안전벨트를 맨다. 좋아요와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제 제자들, 동창들, 학부모들,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친구 정순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들 박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픈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아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어머 세상에 저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라며 혀를 찼습니다. 여론은 저를 비정한 노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갈 데까지 가보자 이거지? 저는 방송국 홈페이지가 아니라 평소 제 SNS를 팔로우하던 한 시사주간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기자님, 저랑 인터뷰 좀 하시죠. 제가 그 도망간 엄마입니다. 기사는 터졌습니다. 대구 65세 여교사, 효도 사기에 맞서다. 나는 아들의 ATM이 아니었다. 제가 공개한 30년치 가계부, 박철수의 도박빚 각서, 아들의 학교 성적표와 제가 낸 학원비 영수증들. 팩트는 명확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아들이 쓰레기네. 저런 놈이 무슨 교무부장을 해. 어머니 응원합니다. 사이다네요. 아들의 학교 게시판은 마비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도덕한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1년 뒤 지리산 자락에 작은 촌집을 사서 정착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를 심고 마당에는 큰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친구 정순이도 가끔 놀러와서 며칠씩 묵다 갑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탄 눈. 직장에서 잘리고 며느리와도 이혼 소송 중이라더군요. 엄마, 저 좀 받아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대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라. 여기는 내 집이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난 널 미워하지 않아.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다.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내 아빠처럼 살든 다르게 살든 그건 내 선택이야. 저는 인터폰을 끊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김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죽도록 행복합니다.